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콜레라에 관한 글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보고 토론을 답하고 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다양한 질문과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서 교과서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원 우리는 이제 잠시만요. 하고 우리는 이제 영양과 에너지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바로 영양과 에너지 지난 시간에 영양이 무엇인지 에너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과학기술과 건강이라는 단원 안에 영양과 에너지가 왜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봤지요. 자,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소의 고른 섭취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일과 운동을 통하여 에너지가 소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 학습의 목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양과 비만의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실태, 그리고 그 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청소년에 미칠 수 있는 정신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지요? 보시면서 말로 해보십시오. 자, 한번 쌤이 그 청소년 영양 비만 상태를 그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이런 게 뜨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 비만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포럼을 열고 거기에서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한 해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가 매년 2조 7억 원을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면 이것을 포럼을 열 정도로 심각한 거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단순히 비만이라는 것은 신장으로부터 계산한 표준 체중에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벗어나는 사람들 많죠. 비만이라는 것은 칼로리의 과잉 섭취에 의해서 지방이 체내에 너무 많이 축적된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방이 어떻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기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런 정신적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양소와 에너지에서 비만이라는 것은 영양소가 과다가 된 거겠죠. 과잉 섭취죠. 그래서 에너지도 과잉이 된 거죠. 내가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이 먹게 됐고 그 남은 에너지, 과잉 에너지가 내 몸에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래 사람은 식사 때마다 영양분을 먹고 흡수를 하지요. 그래서 그 영양분이 온몸의 신진대사, 물질대사에 쓰이고 에너지로서 소비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영양분은 지방이 되어서 체내에 축적이 되는데 이 바로 여분의 지방이 비만의 원인이 되지요. 자, 그런데 피하에 축적이 되는 지방, 그러면 살이 찐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살은 찌지 않았으나 우리 혈관 안에 어떤 형태로 콜레스테롤의 형태로 부착이 돼서 혈관의 통로를 가늘게 만드는 것이 더 위험하지요. 이 콜레스테롤은 달라붙은 층이 두꺼우면 두터울수록 혈관이 노화가 되지요. 그래서 탄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비만이 심해지면 왜 자꾸 이것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왜 성인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냐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에 따라 동맥경화, 따라서 혈압의 상승을 촉진하게 되겠죠. 비만의 폐해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심장이 전신에 보내는 혈액의 양, 혈관이 약해지니까 혈관의 통로가 좁아지니까 혈관의 양도 보내는 양이 증가를 하게, 혈압이 높아지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심장에 걸리는 부담이 커지겠죠. 따라서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자, 또한 비만과 더불어서 혈액 속의 당분이 늘어나서 그것을 분해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또는 당뇨병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병과 당뇨병이 생기면 치료가 어려워져서 위험한 상태가 이르게 된다고 하지요. 따라서 비만은 비만 자체라기보다 비만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단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잠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원이 되거나 또는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질병이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면역이란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하여 방어하는 현상. 병을 막는 거죠. 병을 제거하는 거죠. 병원체를 제거하는 거. 자, 근데 이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성 면역,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어진 후천적 면역, 획득 면역, 후천성 면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를 보시면 과연 어떠한 식품에 어떠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몸에 어떠한 영양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식품 구성 탑이 나와 있어요. 식생활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이 식품 구성 탑에는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할 식품의 종류와 그 양이 나타나 있지요. 탑이 아래쪽에 있고 탑이 클수록 탑의 크기가 그 층의 크기가 클수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뭐가 있죠? 네, 곡류와 전분류가 있습니다. 곡류와 전분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영양소를 주로 함유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건 먹지 않아도 우리가 밥은 먹고 다녀라. 바로 탄수화물, 에너지로 가장 먼저 쓰이는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곡류와 전분류를 제 1순위로 먹어줘야 된다고 한답니다. 다들 밥 먹고 오셨지요? 자, 두 번째로는 채소류와 과일류. 여기에는 비타민과 무기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세 번째를 봤더니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이거는 뭘까요? 네, 단백질이죠. 단백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먹어줘야 된다. 우유와 유제품, 칼슘과 지방 성분들도 단백질도 들어있는 건데, 성장과 발달, 이것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되겠고, 유지와 경과 당류 같은 경우, 유지 경과 같은 경우 특히나 기름, 지방 성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들이 중요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골고루 섭취를 해야 우리가 생물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생물의 구성 조직도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영양소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영양소는 음식물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신체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내 몸의 어느 부분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어떤 영양소가 어떤 부분을 구성하는지 알 수 있겠죠. 에너지원이 되는 물질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가정 시간에도 배우고 여러 가지 시간에 배웠습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도 배웠고. 첫 번째, 자, 탄수화물 주로 뭐 했습니까?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쌤이 말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은 탄소에 물이 첨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탄수화물이에요. 이 탄수화물의 종류는 탄소의 수에 따라서 3탄당, 4탄당, 5탄당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탄수화물은 다당류인데 이 탄수화물을 크게 나눈다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단당류까지 분해가 되어서 소화가 되어서 이것이 흡수가 되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포도당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정말 중요하죠. 체구성 물질,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 많이 쓰여요.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네, 머리카락이 있죠. 자, 그리고 효소,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 이 효소가 없으면 우리 생체 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르몬,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은 이제 주로 지방이긴 하지만 여하튼 인슐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항체, 병원균이 침입을 했을 때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병균을 죽일 수, 독소를 죽일 수 있는 항체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내는 지방. 자, 지방, 세포막의 주성분이 됩니다. 생체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아시죠? 인지질, 바로 세포막 구성, 체온 유지 기능, 왜 피하의 지방으로 축적시킨다고 했죠. 이것은 조금 아예 없으면 아예 없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단열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중성지방의 형태로. 그리고 호르몬, 성호르몬이나 보신 피질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의 형태의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2학년 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이 세 가지의 가장 공통점 그리고 주 영양소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1g당 4kcal, 1g당 4kcal 탄수화물 단백질은 내죠. 그런데 지방은 조금만 있어도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저장하기 좋은 형태죠.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원이 되지 않는 영양소들은 뭐라 부르냐? 부영양소라 부르지요. 부영양소에는 물, 무기염류, 비타민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물 먼저 거꾸로 갈게요. 몸의 구성 성분 중에 85%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물. 이 물은 기화열이 크고 비열이 커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 체온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이에요. 자, 그리고 용매로서의 기능. 물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것도 물입니다. 자, 이것은 부영양소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염류 먼저 할게요. 뼈와 이를 구성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표를 잠깐 보시면 무기염류 찾아보세요. 무기염류, 철,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다 무기염류예요. 특히 칼슘을 먼저 예를 들어보면 칼슘은 뼈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럼 칼슘은 뼈만 있나? 그건 아니에요. 칼슘의 구성 성분을 봤더니 뼈의 구성 성분을 봤더니 미안합니다. 뼈는 물이 25%래요. 그리고 단백질이 30%고 인산칼슘을 중심으로 한 무기질이 45%라는 거예요. 자, 칼슘이 뼈의 구성 성분이 된다라는 거. 또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뇌의 움직임도 둔화가 돼요. 왜? 신경 전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칼슘이. 또 하나 근육의 수축도 경직이 되는 거죠. 왜? 근육 수축 이완의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하는 무기염류 중에 하나가 칼슘이에요. 나트륨은 소금 성분 NaCl 아시죠?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고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무기염류 중에 하나. 철은 우리 헤모글로빈, 호흡, 혈색소의 성분이 되는 헤모글로빈 내 몸을 구성하고 있고 체내 기능,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나머지는 비타민 A, B, C, D가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B, C,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야맹증, 결핍증. 자, 비타민이든 무기염료 등 굉장히 적은 양이 필요로 하지만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 특히 결핍증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요새 같은 게 편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이 흡수를 도와서 뼈와 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비타민 D가 뼈의 구성 성분 자체는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부영양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포호흡을 통한 에너지의 생산. 그렇다면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탄수화물, 단백, 지방 우리가 먹었어. 그 먹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로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특히 탄수화물은 포도당까지 소화가 되고, 이 소화된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바로 ATP라는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생물체 내에서는 모든 반응들이 그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물질 대사라 하죠. 물질 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화작용은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 이화는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 합성, 저분자에서 고분자, 분해, 고분자에서 저분자. 자, 물질이 뭔가 합성이 될 때는 당연히 결합이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것은 무슨 반응? 흡열 반응.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항상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 그럼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 우리 물질이 합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좋죠. 맞아요. 광합성. 그리고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 여러 가지 생합성들. 이런 것들이 다 동화작용이고. 그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분해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포 호흡이나 소화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이 바로 이화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ATP가 뭔가요? ATP는 어떤 화학 물질이에요. 여러분 화학 구조인데 어떤 화학 물질인데 어떤 화학 물질인가?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은 뭐예요 선생님? 바로 리보스. 우리가 DNA를 구성하고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성분 중에 하나가 오탄당인 리보스 배웠을 거야 얘들아. 자, 여하튼 탄소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오탄당, 당, 탄수화물, 당이에요 당. 이 리보스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아데노신이라 해.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둘,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ATP라고 합니다. 이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요 결합이 바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인산기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에너지는 7.3kcal를 내게 돼요. 그래서 ATP 한 몰당 7.3kcal 에너지를 내게 된다. 그래서 ATP에서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 트라이포스페이트가 아니라 디포스페이트 ADP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냐? 바로 근육운동, 근육수축이완, 성장하는데 여러가지 물질들이 합성이 필요하겠죠. 그거 잘 알아야 되니까. 물질의 합성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체온을 유지하는데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발열 반응을 해야 돼요. 내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무엇이 합성이 될 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미노산들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폴리펩타이드가 될 때, 이때 합성 작용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래를 불러요. 성대 근육을 움직여야 해요. 발성. 그래서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되게 되겠죠. 정신 활동, 뇌를 쓰죠. 뇌 활동, 신경세포 계속 활동합니다. 이 모든 것에 다 바로 이 ATP가 필요하고, 이 그림은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주름진 이 구조 안에 그 호흡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면 ATP로 변화되어서 나와요. 에너지 공장과 같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 내용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교과서 306쪽에 나와 있는 창의인성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동영상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있는 수업 화보루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프린트에 빈칸도 채워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을 꼭 만들어 보세요. 자,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죠. 질문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쓰게 되지요. 자, 그럼 질문을 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